177쪽. 옆에 여백에다가, 여백 있죠. 여백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네 줄을 써야 되는데, 이 줄을 포함해서 네 줄. 한반도가 중국에서 세금 걷는 방법을 갖다 써. 원래 한자로 조용조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토지세 하는 밭에 관한 세금에서 전세 하는 게 있어요. 토지세. 토지세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 즉 생산물로 세금을 받아. 쌀보리. 세금을 내라 한 거예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세금을 받겠다 하는 게 토지제도야. 전세. 뭐 30도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용 쓴다, 힘 쓴다 해서 이건 군역. 즉 요즘 말로 하면 국방세야. 지금도 있는. 음료수 맞으면 음료수 안에 국방세가 있어요. 저기 봉지커피, 종이커피 사 먹어도 그 안에 400원 그러면 400원 안에 문화진흥비도 있고 국방세가 있고 세금이 10매까지가 있어. 그 안에. 내가 옛날에 200원일 때는 알았는데 요즘은 신경을 안 썼어. 하여튼 이건 16세에서 60세의 남자, 장정인 남자, 정남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정남이 몸으로 떼어야 노동력으로 내라. 노동력으로 납부받겠다. 몸으로 떼어라. 그리고 세 번째. 요 두 가지는 오늘날도 있어. 토지세, 국방세는 지금도 있잖아. 이 세 번째 건 없어. 중세사회 전 세계적으로 고대 중세에 있다가 이게 근대화되면서 사라진 세제인데 이게 물론 한국도 없어졌어. 이건 공납이라고 해서 임금님 드셔보십시오 하고 갖다 바쳐라야. 백성한테. 이걸 풀어 설명하면 향토의 산물, 토산물 납부세야. 세야, 세. 이건 지포자, 호, 집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지역의 토산물로 납부하라. 충주는 사과, 뭐 이런 거요. 토산물 중에 대표 토산물은 특산물이라고 그래. 특산물도 토산물이야. 이랬던 세제를 조선 후기 사회가 하나로 통일을 해.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조세를, 세금을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서 전세화, 토지세화해. 전세화란 토지 대상 소리야. 그리고 금납화. 금납화란 현금으로 얘기야. 화폐로 납부하라. 그래서 조선주기에 널리 쓰이는 유명한 뭐가 등장해? 상평통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저렇게 세 개로 복잡했던 세제를 하나로 통일해버리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야.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이게. 그래서 대상이 토지대상, 정남대상, 호대상을 토지대상으로 통일. 그리고 걷는 것도 생산물, 노동력, 토산물을 화폐로 통일. 이런다는 얘기야. 여기서 윤리가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건 시중 책자에는 없어. 내가 공부해서 만든 거야. 이게. 시중 책자에는 뭐 맞냐?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요게 써 있는 거야. 시중 책자에는. 여기서 윤리가는 법이나 제도만 나와 있어. 그래서 토지를 대상으로 생산물로 내라. 이걸 토지를 대상으로 화폐로 하는 게 뭐냐? 인조 때 아까 얘기한 영정법이야. 1결당 4두. 이랬다가 이게 나중에 17세기 반 숙정 때 두냥. 그러니까 상평통보 2개.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인리가 하는 건 영정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인조 때. 그리고 이거 정남을 대상으로 노동력 하는 게 토지를 대상으로 화폐 이렇게 바뀌는 건 균역법이라는 거예요. 균역법. 이건 18세기 영조 때. 100년 뒤에. 이걸부터 100년 뒤에 영조 때. 그리고 얘야
호를 대상으로 토산물. 이건 호를 대상으로 토산물. 요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바뀌는 건데, 이건 백성을 대동단합하게 하겠다 해서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17세기 초반 광해군 때.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이런 순서지. 바뀌는 게 얘는 17세기 초반, 얘는 17세기 전반, 얘는 18세기 이러는 거야. 순서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일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느냐? 이건 제도나 법이 나왔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필요 없으면 안 나와. 책이고 문화재고 어떤 문화재가 나왔다. 그건 그 시대에 필요하니까 나온 거야. 그 말이죠. 필요 없는 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럼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자, 먼저 대상. 토지대상, 정남대상, 호대상을 어떻게? 토지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이래야 되느냐? 조선주 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조선주 후기란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 사회가 혼란해. 그러니까 일단 호, 집이라고 생겼어.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게 집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 구분이 없어. 전세 월세도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집인데 평수 구분도 없어. 10평짜리 아파트 살든 80평짜리 아파트 살든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지.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빈부차에 대한 고려가 없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다가 정남, 이것도 문제가 있어. 16세, 60세의 남자한테 국방세를 내라. 그런데 조선주기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정남이 나를 포함해서 국방세 대상자가 2명이라 칩시다. 나를 포함해서 2명이야. 그럼 내가 국방부 직원하고 짜. 왜?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국방부 직원 일러봐. 군인 호적을 군적이라고 해. 군적에 우리 집이 국방세 낸 사람이 2명이잖아. 그쵸? 1명만 올리자. 나 하나만 올리자. 아, 2명인데요? 야, 이 자식아. 1명분 중에 50% 더 죽겠나? 이런다고.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1명분밖에 안 나가잖아. 이게 조선주기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불법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리비재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객관성에서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게 뭐예요? 토지야. 토지는 파가지고 도망을 못 가니까. 가장 객관적이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가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통일을 해. 이건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이러는 거야. 유럽도 이랬어. 다음 대상이야. 생산물, 노동력, 토산물. 이건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 세금 받는 방법이야. 자급자족의 농업사에서 먹히는 방법이고 조선주 후기 사회는 상공업 사회로 건너간단 말이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저게.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면 내가 전에 한번 설명했어. 상공업이 발달하면 곧바로 이어서 뭐가 발달한다고 그랬어? 이건 샴쌍둥이다. 몸은 하나고 머리통은 세 개다 이랬잖아. 상공업 발달 이꼴 화폐유통 이꼴 도시 발달 이런다고 했잖아. 상공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화폐가 발달해. 그래서 한국 사회에 상평통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공업 발달에 따라서 화폐로 통일하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윤리 요거로 건너가는 얘기를 합시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중의 책자에는 이 법을 공부해서 이걸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펴놓고 보자 이거야. 펴놓고 보면 이해가 정확하니까. 이게 여기서 요거 이게 건너가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야. 그 중에 하나인 영정법은 했어. 이미 요 2개 남았어. 2개 남았는데 자 177쪽 오늘날 없는 공납제도. 이건 별로 안 어려워. 안 어려운데 기억할 게 많아. 6개를 기억해야 돼. 6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거기 공물징수, 호, 지불 대상으로 향토의 산물을 토산물을 이래. 절차 필요 없고 방식은 상공이란 항상 내는 공물.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는 거. 그래서 상공이라고 그래. 별공은 특별할 별자야. 특별한 시기, 특별한 경우에만 걷는 거. 항상 걷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특별할 별자로서 별공. 그리고 진상은 이건 백성하고 관계가 없어. 지방관이 중앙정부 혹은 임금한테 올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진상품 이러잖아. 혹은 헌상이라고도 해. 상공, 별공, 진상. 공납은 이 3가지 방식이야.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상공만 설명을 해. 별공과 진상은 아니고 상공만 바뀌어.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있고 공납이 3종류야. 공납 3종류에서 상공이 바뀌는 얘기야. 지금부터 설명이. 자, 그럼 공물은 호를 대상으로 토산물을 낸다. 이랬잖아. 부산의 특산물에 비비빅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 빙그레가 부산 거니까. 그래서 부산에는 10만 호, 10만 가구가 있어. 자, 호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가구. 그
토산물로 낸다. 비비빅 10만 개를 서울 재정경제부 호조로 내려가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가려면 보름이 걸려요. 그럼 아이스크림 비비빅 하나 만드는데 개당 원가가 100원 들어. 그러면 보름간 서울 올라와서 대표를 선발해서 납품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운송비가 먹혀. 숙박 이런 게 먹힌단 말이야. 그래서 100원이 또 들어. 그럼 도합 200원 꼴 들지. 그런데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부산시청 공무원 향리 자식이 아전 자식이 향리가 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잠깐 올라가 있는다고. 그걸 뭐라 그래? 사심간제도가 고려 말에 하나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양소. 하나가 서울로 살았다. 경제소.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어. 그거하고 관련 없이 신라의 상경하에 지키는 자 상수리. 고려는 고려태조왕건이 거기에 있는 사람 기인. 그랬다가 11세기 문종임금이 제도를 없애려고 그랬더니 최충이라는 애가 제도를 없애지 말고 하는 일을 바꿉시다. 지방세력 견제책에서 중앙지방 심부름으로. 그래서 지방에서 중앙으로 파견근무 나가는 애가 있다. 서울의 저 관제에는 리 이방에서 경절이라는 제도가 있어. 지금도 이거 한다니까. 충청북도 도청이 서울에 파견근무 내보낸 애가 있어. 왜? 서울의 재정경제부 돈 탈려면 어떤 놈이 실제 권력을 가졌는지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지금도 해요, 이게. 그래서 군청에서 도청으로 보내면 감영으로 보낸다고 해서 영절이. 그래서 군에서 서울로 보내면 서울경찰 써서 경절이. 이러는 거야. 지방에서 중앙으로 파견 나가 있는 애가 있어. 자, 이 경절이가, 부산 소속의 경절이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날 때, 부산 시민 여러분, 저 비비빅 내느라고 힘드시죠? 200원 들죠? 서울에는요, 비비빅은 없는데 유사품이 있습니다. 밥 안 봐. 빙그레들이 이게 유사품이래. 지들이. 내가 물어봤어. 14개가 유사품이 있대. 비비비도 있고, 미스터 빅이라는 것도 있고, 밥 안 봐도 있고, 그렇대. 얘네들 말에 의하면. 여하튼, 이걸 갖고 저희가 대신 납부하겠습니다. 그거 얼마인데? 150원입니다. 그럼 부산 사람들은 원료 100원, 운송비 100원, 도합 200원 들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사서 대납하면 150원인데 50원 싸잖아. 시간 안 뺏기고 좋잖아, 이게. 그래, 대납하자. 야, 그런데 대납을 하면 이거 불법이라고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걱정 마세요. 재정경제부 호조위 재정경제부에 중앙관청의 업무분원회를 서울이라고 그래. 서울이는 저녁 때 술 한잔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당 1원씩 떼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10만 개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납하냐. 걱정 마십시오. 서울에 쓸데없이 돈만 많은 관상, 시전상인이 있습니다. 얘한테 빌리면 됩니다. 나중에 개당 이자, 원금과 함께 이자 1원씩 쳐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너 경절이 수고비? 얘 어디 갔어? 1원. 그럼 도합 153원이면 해결이 나. 부산 사람들은 자기가 운송하면 시간 뺏기고 왕복 한 달 걸리고 200원 드는데 대신 납부하면 153원이면 해결 나는잖아. 그래서 15세기 말 16세기에 대납이 등장하기 시작해. 15세기 말 16세기라는 것은 연산군의 정치적 실정, 사화가 있을 때야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짓이 나오는 거야. 이게 불법이야. 대납을 해. 그런데 경절이가 추석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잘 악용하면 돈 벌겠더라고. 부산 시민 여러분, 왜 서울에서 뉴스에나 나왔는데요. 물가가 무지하게 떴어요. 골프전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울에서만. 그래요? 얼마인데? 800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직접 납부하는 200원인데 대신 납부하면 800원이에요. 4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산 사람들 다시 자기들이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지. 그러면 경절이하고 호조의 서리 시전상인이 떡고물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 셋이 연합을 해갖고 직접 납부를 막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을 빵자를 써 납부를 막았다 해서 뭐라 그래? 방납이라고 그래. 이 공납의 폐단을 방납이라고 불러요. 막을 빵자를 써. 누가 주도한다고 이 방납을? 경절이라는 놈이 주도하는 거야. 이게 16세기 방납의 폐단, 공물납부, 공납의 문제점, 공납의 문제점을 방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방납의 폐단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원래는 공납의 폐단을 방납이라고 불러. 그래서 편의상 책자가 방납의 폐단, 국사교과서도 그렇게 썼어. 그래서 나도 그냥 따라 썼어. 이렇게. 그걸 폐단, 시정, 뜯어고치자. 그래서 저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조광조예요. 16세기 초반에. 대한민국에 쌀은다 했으니까 쌀로 통일하자. 걷는 걸 쌀로 통일하자. 현물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쌀로 걷자. 수미법. 거둘 숫자 쌀미자. 이러면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채택이 안 돼요. 그래? 그리고
율곡이가 선조 때 곡물 대신에 쌀로 걷자 다시 주장을 해. 근데 채택이 안 돼. 그리고 남명 조식이라는 사람도 또 주장을 하고. 북인의 우두머리. 남명 조식은 이 공납, 방납의 폐단이 경절이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보느냐? 호조의 설이 저놈 때문이라고 봐요. 저놈이 문제다 이게. 저 서울에는 중앙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놈이 사고 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설이 망공론이라는 주장을 봐. 설이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런 주장을 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야당이니까 정부를 씹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정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곡물 장미라는 책자에서 대공수미법을 다시 주장을 해. 그래서 이게 채택이 돼요. 사실은 임진왜란 도중에 채택이 돼. 예. 그래서 의주에서 사실은 시범 실시를 해요. 실제는 여하튼 선조 때 실시를 했어. 그래서 광해군 때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수미법이야. 대공수미법. 곡물 대신에 쌀로 걷자. 현물 대신에 쌀로 통일. 이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납은 상공, 별공, 진상 세 가지가 있는데 상공제도가 사라지고 뭐로 바뀌었다고? 뭐로? 이 수미법으로 바뀐 거야. 자, 그래서 나온 게 밑에 보시면 백성들을 대동단합하게 하겠다 해서 광해군 때 대동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공이 이 통일되는 과정에 이 원래는 대동법이 아니고 원래는 선해법이에요. 선해법. 원래는 베풀선 은혜의 자.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법에서 선해법 이랬어.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관청을 선해청 이랬어. 근데 백성이 무식해서 선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한자를 모르니까. 선해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바꿨어. 뭐라고 바꿨냐? 백성들이 글씨는 못 써도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 대동단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동법이라고 법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담당관청은 그대로 선해청이고. 대동법은 법 이름은 대동법인데 담당관청은 선해청이야. 나중에 18세기 균역법이라는 법이 나오는데 균역법은 법은 균역법이고 담당관청은 균역청이고. 그러니까 대동법만 달라. 대동법의 선해청이야. 그래서 대동단합하겠다. 학교에서 축제하면 뭐라고 그래? 중고등학교 축제할 때 뭐라고 그래? 대동제라고 그러잖아. 그게 원래 그게 중국에서 나온 단어예요. 대동단합이라는 게. 그래서 백성들이 글씨는 대동이라는 글자는 못 써도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법 이름을 선해법에서 대동법으로 바꿨어요. 자, 이게 대동법이야. 자, 지금부터 완전 6개를 알아야 돼. 6개를. 밑에 하단에 있는 게 몽땅 대동법이야. 광해군 때. 첫째, 대동법 목적, 필요 없어. 배경, 왜 대동법으로 뜯어 고쳤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첫째, 곡물 부담에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시정시키려고. 곡물 부담에 불편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옆에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공납제도, 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구분이 없더라. 이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곡물 부담의 불편이야. 못 사는데 잘 사는 놈하고 똑같이 내는 거.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대동법을 시스템에서 바꿨다 얘기야. 그래서 그 대동법 칸을 채워라 얘기야. 다음, 곡물 수송 및 저장상의 불편이야. 아이스크림 녹는다는 거. 그리고 공주는 판다곤 바칠이야. 아, 공주 판다곤이 어딨어. 이거 수입해서 바쳐야지. 이걸 불산곡물이라고 그래. 생산하지 아니하는 곡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전라남도 장성은 사다새를 바치래. 사다새가 뭐냐? 펠리컨이에요. 펠리컨. 19세기 초반까지 인천 앞에 우리나라 서식한 거로도 있어. 우리는 물새라고 부르는데 그게 펠리컨이야. 그 사다새라고 그래. 사다새 뼈가 타박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멍들고 그런데 이렇게 바르면 효과가 있어. 그게 여러분 아는 얘기 줄까?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중국 갔다 오면 뭐 사오는 거 있지? 내가 갖고 올 거야. 요만한 거, 그 연고, 뭐 호랑이 뼈라는 거, 그렇지? 지금 호랑이 뼈 하면 교도소가 전 세계적으로 통제를 해. 그게 호랑이 뼈가 뭐에 효능이 있냐? 타박상에 효과가 있어요. 호랑이 뼈가. 그걸 바르면 그 붓기가 빠져. 그런데 이게 모두 효과가 있냐? 갑오징어 알지?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하얀색으로, 왜 갑오징어냐? 이렇게 갑이 있어요. 철갑 같은 게 안에 있어, 이게. 이걸 탁탁탁탁 긁으면 이렇게 하얀 가루가 나와. 이렇게 하얀 뼈 같은 게 있어, 안에. 이게. 그걸 탁탁탁탁 긁어서 멍든 데 갖다 붙이고 하루 정도 되면 멍이 싹 가셔요. 이게. 이것도 타박상의 효과가 있어. 그래서 호랑이 뼈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양이 뼈 갖고 많이 돼. 내가 알기로는 저 호랑이 뼈라고 숨겨서 하는 건 몽땅 고양이 뼈예요. 호랑이 잡으면 큰일 나, 이 사람들아.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제 동물이야, 호랑이가. 이 사다새가 그래요, 사다새가. 우리나라는 거의 사다새가 없으니까 지금은.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페리컨의 일종이.
전라도 장성은 사다대를 바치래. 그런 걸 불살공미라고 그래. 이지도 않는 걸 요구한다고. 이게 현물납부의 문제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건 두 번째 현물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방납의 폐단. 아까 백성들이 집단하면 200원 막히는데 800원 들은 불상사가 벌어지잖아. 이는 뭘 가져오냐? 농민의 생활을 가중시켜. 어렵게 만들어. 농민 부담 가중. 그럼 국가 수입은 어떻게 돼? 백성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제때 못 내잖아. 국가 수입 감소야. 자, 국가 수입 감소, 농민 부담 가중. 이건 방납의 폐단으로 인한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대동법 그 빈칸을 채워라. 이 얘기야. 자, 이게 실시 배경이요. 채워보자고. 바로 밑에. 자, 토지를 가진 자가 가진 만큼 토지 결수 단위로 바꿨어. 현물 단위에서 토지 단위로. 토지 1결당 12말, 12두 걷는 거로. 그게 이제 미국이지. 그게 쌀. 그럼 하나 해결했어. 자, 그 위에 배경에 공납 호 단위에서 대동법 뭐로? 미국 단위. 이러면 돼. 미국 단위. 1결당 12두. 그런데 이것도 유의할 사항이야. 처음부터 12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16두 정도 받았어. 그랬다가 나중에 12두로 정리가 됐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대동법이 적용된 게 12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2두라고 하지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16두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게 꼭 12두로 고정을 하면 안 돼. 아까 영정법도 1결당 4두 이런다고 그랬잖아. 근데 충청도는 얼마 받았다고? 1결당 6두 받았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4두 받는 데가 많더라 하는 얘기야. 그렇듯이 자, 그래서 1결당 12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 쌀로 통일, 대공수밀법, 미국 단위.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 근데 꼭 쌀만 받았냐? 그렇진 않아. 쌀이 안 나는 지역. 이건 저지대 같은 데는 쌀이지만 북쪽 지방 같은 데는 쌀이 거의 없잖아. 이게. 당시에는 황해도만 올라가도 없었어요. 경기도 일부에, 경기도 북부에도 쌀 농사 안 됐어. 요즘이나 가능한 거지. 요즘이나. 옛날에는 안 됐어요. 조선조에는. 그래서 그런 데는 배, 한자로 배포자, 포. 그리고 무명, 광목하는 목, 무명. 그래서 포목. 삼배나 무명으로. 아니면 화폐. 그래서 미포전. 미가 기준이야. 미. 쌀이. 그러니까 쌀로 기본적으로 바꿨다. 얘기야. 그걸 대공수밀법이라 한다.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 배경에 두 개를 해결했어. 호 단위가 뭐? 토지 단위로. 현물 단위가 뭐? 미국 단위로. 이렇게 바뀌었어. 호 단위에서 토지 단위로. 현물 단위가 미국 단위로. 자, 그런데 이 대동법 실시가 제일 처음에 1608년 광해군 1608년이 선조에서 광해군으로 넘어갈 때야. 임금님 권력이 직접 미치는 어디? 경기를 최초로 실시. 그 다음 강원도, 그 다음 충청도, 곧바로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마지막 황해도인데 이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는 경상도가 끝이야. 이게 1708년이야. 100년이 걸려요. 1608년에서 1708년. 한나라 제도 실시하는데 100년씩이나 걸리는 거야. 아까 오근영 서시처럼. 자, 그 밑에 얘기야. 그 얘기야. 경기 실시 1608년. 황해도 1708년. 이렇잖아. 그러니까 대동법 처음 실시한 지역이 어디라고? 경기야. 수도권 경기. 다음 실시 지연 이유 이러는데 제가 이 공납제도에서는 6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대동법 관련된 대동법 실시 이유 현물에서 이렇지 토지 단위로 바뀌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 전세와 밭을 세금 기준으로. 두 번째 실시 내용. 실시 내용에서 하자. 실시가 지연 100년 걸렸다. 100년 걸린 사연. 100년 걸린 사연. 왜 이 제도가 100년씩이나 걸리냐? 대동법을 실시하면 누군가의 반대가 커. 누가 반대하고 있어? 여기 보면 알 수 있지. 누가 반대? 토지 단위니까. 토지 가진 놈이 반대할 거 아니야. 토지 가진 애들이 대개 누구야? 양반 관리대야. 그러니까 양반 지주의 반대가 심해요. 그러니까 양반 지주의 반대 때문에 임금님 권력이 직접 미치는 경기. 그 다음 양반의 직은 강원도.
그 다음 충청도. 충청도가 전라도보다 양반이 많아요. 근데 왜 충청도를 먼저 하느냐? 이 주장자가 충청도 사람이 많아. 대동법 시주장자. 그 중에 하나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유명한 송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충청도를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거야. 전라도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리고 곡청지대 땅이 많거든. 그래서 충청도도 하는데 자식아. 송시현도 내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라도가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거야. 이 충청도 때문에 또 경상도도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실시 지연 이유는 양반 지주의 반대. 양반 지주의 반대 때문에 100년 가까이 걸린 거야. 예? 그러면서 거두는데 이게 익류라는 게 있어. 익류지역이라는 게 있어. 익류란 무슨 소리냐? 그대로 익 남길류야. 그대로 익 남길류. 무슨 소리냐? 대동법에 한 세금을 걷어요. 12두. 걷기는 걷어. 걷는데 지방에서 걷었어. 서울로 안 보내. 걷기만 하고 서울로 안 보내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 걷기만 하고 서울로 안 보내는 지역이 그래서 지방에 그대로 남겨놓고 왔다 해서 익류 이렇게. 서울로 안 보내는 세 지역 얘기야. 첫째 평안도. 두 번째 함경도. 세 번째 전라도 소속인 제주군. 세 지역이요. 그럼 왜 이 세 지역은 지방에서 걷어서 서울로 안 보내느냐? 평안도는 중국 애들이 쳐들어오면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군사비가 필요해. 요즘 말로 국방비가 군사비에 써라요. 평안도 도지사가 걷어서 서울로 보내. 그럼 서울에서 국방비에 써라. 다시 보내줘야 돼. 번거롭잖아. 너희가 걷어서 너희가 군사비, 국방비에 써라. 이렇게. 또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접대를 해야 돼.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는 것은 뭐 대개 칭찬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항의하고 요구하러 와요. 열받아서 오는 거야. 응? 뭘 요구하러 오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분 좋게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접대를 해. 그래서 평양 기생이 유명해지는 거야. 접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며칠 지나면 또 승질을 부려. 그래서 송도, 개성 기생이 유명해지는 거고. 그 다음은 한양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래서 사신접대비, 요즘 말로 외교비, 사신접대비에 써라요. 그래서 평안도는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빠져요. 다음 함경도, 북쪽으로 함께. 함경도는 그냥 군사비야.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의 공통점이 군사비야. 북쪽 국경선 지역이니까. 제주는 대한해협이라는 바다를 건너와야 돼. 세금 내려고 대한해협 건너오다가 다 죽어요. 태풍만 나서. 그러니까 서울로 안 보내는 거야. 너희들이 써라요. 이건 운송상의 불편이야. 대한해협을 건너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쓰고 마는 거야. 그래서 걷기는 걷대. 안 걷는 거 아니야. 걷기는 걷대. 서울로 안 보내는 세 지역. 평안도, 함경도, 제주. 이걸 뭐라 그래? 익류지역. 이렇게 부르는 거야. 기억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런 다음 옆에 결과. 농민부담 감소, 지주부담 증가, 국가세입 증가. 대동법의 결과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바로 위에 내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자작농, 자기가 땅 가진 사람. 자작농, 예를 들어서 한 결 가졌다 치자. 그리고 지주, 10결 가졌고. 이 소작농이 원래 소작농이라는 단어는 일본식 단어고 원래는 병작농이야. 병작 반수하는 농민. 병작농이란 말이 정확한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소작농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소작농은 땅이 없어. 남의 땅 경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 여하튼 대동법 이전에 공납제도는 호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어. 하여튼 집에서 살면 얘기야. 그러니까 자작농도 뭐 지주도 병작농도 똑같이 세금을 내.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13, 14두꼴 정도 받았어. 그냥 13, 13, 13. 그럼 얼마야? 39두지. 국가 수입이. 그런데 자 대동법이요. 1결당 12두라고 했잖아. 자작농 한 결 가졌으니까 12두. 지주 10결 가졌으니까 얼마? 120두. 13에서 120두야. 9배가 넘잖아. 이거 나래도 반대래. 이러면. 병작농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안 내지. 토지를 가진 놈만 내는 거니까. 그런데 국가 수입은 어떻게 돼? 132죠. 39에서 국가 수입은 늘어요. 131호. 그리고 농민부담은 대부분 농민은 뭐라고 했어? 소작농이라고 했지. 농민은 내다가 안 내잖아. 농민부담 감소야. 지주는 13에서 120여 증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농민부담 감소, 지주부담 증가, 국가수입 증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면 거기 배경칸 다 해결한 거야. 배경칸. 자 첫째 공납지도 호 단위가 뭐 토지 단위로. 다음 현물 단위가 뭐 미국 단위 쌀 대공수밀법. 그리고 국가수입 감소가 국가수입 증가로. 그리고 대동법 칸 증가 이러면 돼. 농민부담 가중이 농민부담 감소로. 이게 대동법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이게. 자, 그런 다음 니은에서부터는 쭉 이어져. 니은에서부터. 자, 임금님이 점심 먹고 난 뒤에 어제는 대동법 이제는 점심 먹고 난 뒤에 야 여름에 날 더워 죽겠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갖다 봐. 그럼 부산 애들이 낸 비비빅 갖다 주면 돼. 근데 지금은 쌀로 통일했잖아. 비비빅이 없어요. 그렇다 임금이 쌀 한 바지 떠갖고 시내 가서 비비빅 바꿔 먹고 품위가 있지.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국가한테 전문적으로 물건 조달해주는 신종 직업이 등장해. 공물을 대주는 놈에서 공물을 대주는 사람 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래? 공인이 돼. 오늘날은 국가 규모가 커지니까 국가관청에 공물을 대주는 관청이 있어. 물건을 대주는. 뭐라고 그래? 대전에 본부가 있는데. 저기 청주고등학교 옆에 그 충청지사 있대. 내려가다 보니까. 뭐요? 조달청. 그렇지? 그 정부 물건은 정부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잖아. 예? 이게 조달청이 조달청. 지금은 조달청. 예? 공물 대납업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 공인이라는 게 등장을 해. 공물 대납업자, 조달청이 등장을 해. 이 공인의 출현이 나타나. 이 공인이 중요해. 공인의 출현은 공인의 출현은 뭘 가져오느냐? 상공업 발달을 가져. 상공업 발전은 뭘 이어져? 화폐유통으로 이어져. 화폐유통은 또 뭘 이어진다고? 도시발달. 공인의 출현은 상공업 화폐 도시발달은 나와요. 니은부터 미음까지 쭉 이어져 있어. 거기를 보시면. 저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줄게. 자, 임금님이 나 공인을 불러. 왜요? 하고 갔더니 내년에 정부가 우주청이라는 관청을 세우겠대요. 그래서 책상이 5,000개가 필요하대. 직원 5,000명 뽑나 봐. 의자가 5,000개가 필요하대. 그리고 손님 접대해야 돼서 사과가 5,000상자가 필요하대. 그러면서 오늘이 5월 30일인데 책상 하나에 10,000원, 의자 하나에 10,000원, 사과 한 장당 10,000원. 이걸 곡물 가격에서 공가라 그래. 곡물 가격. 그걸 나한테 계산해서 임금님이 줬어. 그래서 임금님이 요구하는 12월 28일까지 정부 창고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집에 와서 나는 책상 만드는 애, 의자 만드는 애, 사과장수를 불러. 소위 수의계약이라는 걸 해요. 야, 너 책상 5,000개 12월 25일까지 우리 집에 해올 자신 있냐? 예. 그럼 내가 한 개당 얼마 줘야 되느냐? 정부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10,000원. 그래요? 한 개당 8,000원만 주세요. 그럼 나 공인은 앉아서 개당 2,000원 떨어지지. 나 공인이 잘 먹고 살 사는 건 당연해요. 그럼 나 공인 덕분에 책상 의자 만드는 수공업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 공인 덕분에 사과장수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공인의 출현은 뭐 상업과 수공업, 상공업 발전으로 이어져요. 상공업의 발전은 보다 편한 교육수단을 만들어. 뭐 화폐유통. 화폐유통은 충청도 강경, 경상도 삼랑진 같은 뭐 도시 발달을 낳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공인의 출현은 한국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무슨 사회로? 상공업 사회로 건너가게 해요. 상공업 사회로 전환을 시켜. 2000년을 버티고 있던 자급자족의 농업사회가 상공업사회로 건너가게 하는 중요 포인트가 공인이에요. 이 공인은 IMF 영향을 안 받아. 오로지 정부하고만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IMF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망할 일이 없는 애들이 공인이야. 그러니까 공인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공인을 누가 하느냐? 경절이가 공인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짓도 제대로 하면 효과받아. 그렇지? 이게 역사의 교훈이요. 역사라는 건 교훈이거든. 나쁜 짓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어설프게 하면 저 터져요. 어설프게 하면 반역 이렇게 되고 제대로 하면 혁명화가 되는 거죠. 이게 공인의 등장이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공납은 상공, 별공, 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상공이 광해군 때 뭐로 바뀌었다고? 대동법으로. 이런 거야. 그러면 공납제도가 다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지. 뭐가 남아있어? 별공과 진상이란 이름하에 현물 징수제도가 일부는 남아있어. 그래서 현물 징수제도가 잔존. 일부는 남아있더라 이게.
별공과 진상이란 이름으로 현물제도가 일부는 남아있어. 현물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예? 그리고 더 아까 1결당 12두 이랬지. 한꺼번에 12두를 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받냐면 6월에 6두를 받고 9월에 또 6두를 받아. 그 도합 12두가 되는 거야. 이래서 정부가 약은 거야. 6월이면 옛날은 다 음력 기준이니까 6월이면 5월 달에 보리 수확을 해요. 그럼 6월 달이면 백성 주머니에 보리가 있는 거야. 돈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잽싸게 정부가 채가는 거야. 이거는 중앙관청으로 올려보내야 돼. 상납하는 쌀이라고 해서 이걸 상납이라고 그래. 서울로 어디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올려보내는 거야. 이건 걷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서울로 안 올려보내는 지역이 있더란 말이야. 걷기는 걷었는데. 그게 어디라고? 평안도, 함경도, 제주야. 요 6도를 안 보내는 지역을 익류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9월은 또 뭐 쌀, 벼수박을 하잖아. 그래서 쌀. 요 때는 요 6도는 청주시가 청주시 운영비를 쓰는 거야. 청주의 보관, 유치, 보관되어 있는 쌀에서 유치비라고 그래. 그래서 합쳐서 12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건 우리 6두만 한다고. 그런데 임금님이 저게 원칙이야. 저게 원칙인데 임금님이 조선주 후기에 숙종 때 야 10두 보내라 이러는 거야. 아 그거 원래 6두인데 야 이 자식아 너 승진하기 싫어? 이러는 거야. 승진하려면 올려보내야지. 그러니까 10두를 보내야 돼. 그러면 여기 6두 여기 6두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걸 채워서 10두를 보내야지. 그러면 청주시 2두밖에 안 남지. 그래서 상납하는 쌀이 상납미가 증가를. 상납미 증가야. 올려보내는 쌀이 많아져. 상납미 증가는 뒤집어 엎으면 증가는 감소니까 유치미의 감소를 가져와. 유치미가 감소해. 그럼 청주시가 이게 아까 예를 든 거예요. 청주시 운영비를 6천만 원 갖고 쓰다가 얼마 갖고 써야 된다고? 2천만 원 갖고 쓰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청주시장이야. 그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까 뭐해서 여기 설명했잖아. 감소를 뭐가 증가한다고? 지방관의 수탈이 증가하는 거야. 지방관의 수탈이 늘어요. 아까 병작반수에 의한 거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조선주 후기는 전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 아까 조선전기는 16세기 병작반수의 지주로제라는 말 밑에 자당농이 줄었다. 대부농민 소당농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제때 못 내니까 국가 수입이 줄었다. 국가 수입이 줄으니까 지방간이 승질 부리더라. 수탈하더라. 이랬어.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그래서 임꺽정이라는 애가 승질 부렸다. 서울 북쪽에서 이랬단 말이야. 근데 조선주기는 안 그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칸 더 나가요. 뭐가 있냐? 아까 잠깐 정치사에서 언급한 거 있어. 농민이 벌떼같이 들고 가는 거야. 농민 봉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똑똑해진 거야. 조선주기는. 농민이 벌봉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건 백성이 그만큼 똑똑해졌다는 얘기야. 이게 전기와의 차이점이야. 자, 이게 대동법에 관련된 6장면이에요. 첫째, 대동법. 대동법은 뭐라고? 전세와 토지단위. 그런데 대동법 실시가 100년이 걸렸다. 왜? 토지단위로 인하여 양반주의 반대 때문에. 그런데 서울로 안 올려보내는 지역이 3군데가 있더라. 평안도, 함경도, 제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대동법의 실시는 뭘 가져온다고? 공인의 출현을 가져온다. 공인은 상공업, 화폐, 도시발달을 낳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이 공납이 대동법으로 바뀐 것은 현물징수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일부는 남아있더라. 그리고 상납미 증가는 유치미 감소. 유치미 감소는 지방간 수탈 증가. 지방간의 수탈 증가는 농민 분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6장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공납에 상공별공 진상 3가지가 있는데 상공이 대동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별공과 진상은 남아있더라. 얘기야. 특히 그 대동법화에 공인이 등장한다는 점. 그게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농업사회가 상업사회로 건너가게 된다. 자, 그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을 넘겨서 178페이지 군사복무제도. 조선왕조 500년간 이게 19번 바뀌어요. 나도 19개 몰라. 11개밖에 몰라. 시주의 책자에는 4개밖에 안 써있어. 4개밖에. 그러니까 4개를 갖고 이 19개 바뀐 걸 추론해 가는 거야. 말이 그렇지 19개 바뀐 걸 4개로 줄이는 건 도가 지나친 거지.
이건 하여튼 11개를 잘 섞어서 얘기할게. 일단 이게 복잡하니까 큰 테두리부터 얘기할게. 자, 군사복무는 누가 대상이라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 정남. 그렇지? 뭐로 때운다고? 노동력. 이게 기본 원칙이요. 그런데 조선왕조가 군사복무에 관한 이런 원칙이 있어. 군사복무의 대상자가 있어. 사람으로서는 16세에서 60세의 남자고, 신분제로 얘기하면 양인, 조선은 양인하고 천민하고 둘밖에 없어. 양반이라는 신분은 존재를 안 해. 중인이라는 신분도 법적으로는 없어요. 신분은 양인과 천민만 있어. 이걸 양천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사회사에서 나와. 양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병사가 돼야 된다 해서 전에 한번 설명했어. 양인 개병제 이런다고 했잖아. 걔가 모두겠죠. 영어로 올이야. 백성은 의무복무하라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그걸 양인 개병제래. 양인이야. 그런데 정부가 합법적으로 빼주는 자가 있어. 군사복무에서. 군역 면제자가 있어. 누구냐? 관리야. 현직 관리는 면제야. 현직 관리는 군사복무에서 다 빠져나가. 현직 관리라는 대부분이 다 양반이지. 물론 일부 중인도 있지만. 그리고 기술관리. 이게 대부분 중인이야. 의사, 통역관 뭐 이런. 그리고 지방관인 누구? 향리. 아전들. 얘도 지방공무원이야. 그런데 중요한 애들이 있어. 누가 있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군사복무에서 빼. 누구? 학생.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예. 학생이 빠진다는 희한한 현상이 있어. 예. 그리고 안 껴주는 애가 있어. 제외자가 있어. 누구? 천민. 천민의 대부분이 노비지. 천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있는 거거든. 의무가 없이 권리는 존재를 안 해요. 어느 사회든지. 자, 근데 문제는 저 대상자야. 양인데 관리는 다 빠져나간다고 그랬지. 양반 관리는 다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순수 양반. 무슨 소리냐? 15세기 양반 그러면 문반무반 관리를 뜻해. 그런데 이게 15세기 세조 때부터 무너져. 어떻게 무너지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유명한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어. 서울에서 천재로 소문이 나 있는 애야. 얘가 과거에 급제를 했어. 그 세조 임금이 자기가 이 임금이 되고 첫 과거야. 첫 과거를 실시해서 국가의 엘리트를 뽑았어. 그런데 아주 똘똘한 놈이 엄청나게 글을 잘 써갖고 진짜 조선도 통틀어서 전체 1등이라 할 정도 명문장을 썼어. 그래서 얘를 불러서 말을 시켜봤더니 상당히 똑똑해. 얘가 글도 빼어나고 얘가 그랬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 세조한테 나으리 이러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안 하고 임금님 이러는 게 아니라 나으리 이러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 불러도 타는 거야. 세조 얼마나 열받아. 세조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으리를 했다는 것은 임금으로 인정을 않겠다는 얘기지. 나는 관직에 안 들어갑니다. 과거 왜 봤냐? 그냥 실력 검사하러 왔습니다. 장원급제 안 놈이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얘를 그냥 보내요. 세조가 참 대단한 양반이야. 나 같으면 죽였어. 나 같으면 죽였는데 확실히 훌륭한 사람은 다 다르긴 다른가 봐. 그냥 보내요. 통제하지 말라고 그래. 보내. 그래서 얘는 보따리 싸갖고 그래도 명색 임금을 나으리 그랬으면 그거 시끄럽지. 그 아버지하고는 의견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짐 싸갖고 떠나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떠나가지고 얘가 어디로 여기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자리 잡는 데가 경상도 경주야. 경주 어느 산에 가가지고 한반도의 여러 왕조의 수도였던 데 전해 내려오는 신화전설을 각색을 해서 소설로 썼어. 그 유명한 뭐냐? 김시습의 몰라? 한문소설? 경주의 금오산에서 썼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금오신화라고 그러지. 이게 김시습의 얘기야. 예? 경주 금오산에서 썼다고 그래서. 금오신화 하는 얘기인데 얘는 그러면 얘는 관리가 안 됐잖아. 그렇다고 얘가 과거를 급제할 때도 빼앗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사회 지도층은 지도층인데 공무원은 아닌 거야. 그래서 순수 양반이 되는 거지. 이 뒤에 이런 애들이 생겨요. 세조한테 대든 애들이 아니라 양반인데 과거에 계속 떨어지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순수 양반이 관직에 들어가지 못한 양반. 그러니까 15세기 양반이란 관리를 뜻하고 16세기부터는 양반 그러면 신분을 뜻하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순수 양반 이래.
그리고 백성의 대부분인 농민, 농경국가니까. 상인 수급업자도 군역의 의무가 있는데 군사 복무의 의무는 아니야. 뭐 물건 대주는 의무야. 그래서 빠지고 실제 군사 복무는 양반과 농민 둘이야. 실제 군사 복무는. 자, 이런 원칙하에 네 가지야. 조선 15세기 세조 때 현역 군인을 보호하는 법에서 보법이라는 걸 실시해. 전에 한번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인은 군사복무의 의무가 있다요. 양인은 그래서 양인이란 양반과 농민이라고 했지. 군역의 의무 이 소리야.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제도라는 게 원칙대로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항상 저게 변질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요. 이 원칙이 16세기에 무너져. 16세기 중종 때 무너져 이렇게. 이걸 요 보법이 이제 변형을 해. 16세기 가면 이걸 군포징수제라고. 이렇게 변형이 돼. 이건 무슨 소리냐? 조식으로 얘기하면 저중 양반이 군역에서 빠져요. 면제, 합법적으로 빠져.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빠져. 합법적으로 빠져나가요. 그 양반, 농민 둘이 군사복무하다가 양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군사복무에서. 그럼 누구만 남어? 농민만 남지. 농민이 양반 목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힘들지. 그럴 거냐? 거기다가 한술 더 떠. 외란호란 양난이 벌어져. 16세기 말 17세기. 그러니까 더더욱 힘들어져. 이러니까 조선 주기에는 백성이 내는 세금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국방세야. 그래서 국방세의 폐단이 심각해. 아버지가 아들 죽일 정도로 심각해. 아주 심각한 사회야. 이게. 그래서 17세기 말 18세기,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 이 국방세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국방세 제도를 뜯어고치자고 주장을 해. 많은 양반들이. 그래서 이걸 양민의 군역을 서로 변하여 통하게 해주자. 해결해 주자 이게. 그걸 양역변통 주장론이래. 양민의 변역을 변하여 통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국방세 문제를 뜯어고쳐주자. 이래. 이걸 주장한 많은 학자들이 있어. 많은 관리가 있고 그중 18세기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박문수야. 영조임금 때 호조 판사로 한. 예? 천안 출신에. 그랬는데 이 주의 주장이 어느 한 가지도 채택하기 어려워. 각자 좀 문제가 있어. 조금씩. 그랬다가 1750년 영조가 갑자기 실시해. 5월 달에. 그게 18세기 영조야. 역을 고르게 해주겠다 해서 군역법.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전에는 군역이 고르지가 못했다는 소리야. 예? 그럼 이 군역법은 무슨 소리냐? 일부 부유층, 부자. 일부 부유층이라고 그랬지? 신부는 얘기한 적이 없어. 양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일부 부유층이 국방세를 내. 군역 부담. 이런 뜻이야. 군역을 부담한다. 그랬다가 100년 뒤에 19세기. 고종 때. 즉 19세기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호 단위로 국방세를 받겠다 해서 뭐 호포제를 실시. 호 집 단위로 국방세를 받으마. 그럼 누구한테 받겠다는 얘기야? 다 집에는 살잖아. 이렇게. 누구? 양반도 국방세 내래. 그래서 모든 양반 군역 부담.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하나면 다 할 수 있어. 뭔 얘기냐? 15세기 세조 때 보법, 양반, 농민, 군사복무해라. 그 얘기지. 16세기 양반이 빠져나갔다. 군포징수제. 그렇잖아. 18세기 일부 부자가 국방세를 냈다. 그 일부 부자라는 게 양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랬다가 19세기 양반이 다시 들어왔다. 양반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16세기 양반이 국방세 부담해서 빠져나갔다가 19세기 국방세를 낸다. 이게 그 양반이 빠졌다 들어오는 얘기 하자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걸 크게 하면 양반 빠졌다 들어오는 얘기. 빠지는 거 군포징수제, 들어오는 거 호포제 이런 거야.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야.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서 여기 건너가는 얘기가 포인트야. 주로 시험 내면 여기 있게요. 이 균역법 호포제는 같은 의미로 봐요. 자, 거의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니까. 자, 거기 178쪽. 16세에서 60세의 정남을 대상으로 노동력으로 이런다고. 그랬다가 거기 군역 그리고 단순 노동력을 제공한 요역. 요역은 호를 기준으로 정남을 동원하다가 자 2008년 국정국사교과서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거야. 이게 2008년에 새로 들어온 거라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어느 때라고? 조선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요역이요. 요역. 군사복무관이에요. 요역. 요역은 삽들고 동사무소 앞으로 모여 청소하게 이거야. 응? 요역, 부역, 부역 다 같은 말이야. 응? 요 허리를 쓴다고 그래서 요역이라고 그럴 때. 요역. 원래는 호, 집을 대상으로 사람, 남자를 동원했어. 요역을. 호당 한 명씩 일하러 나와라. 뭐 이거 아니야. 뮬란처럼. 그래서 남정복장하고 물란한 여자애가 가잖아. 그런 것처럼 동원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성종 때 이걸 바꿨어. 기준을 호에서 토지로 바꿨어. 토지 8개월마다 한 명의 정남을 차출해. 그래서 호에서 토지로 바뀌었어요. 자, 그게 어느 때라고? 조선 성종 때. 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뭐가? 요역이. 군역이 아니고 요역이.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요역이 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어느 때? 조선 성종. 충분히 장난칠 수 있어. 자, 먼저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보법이야. 보법. 자, 보법은 이게 조선 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세조가 제도화한 건데 16세에서 60세의 정남, 즉 정병. 정병은 장정인 병사. 현역군이야. 얘는 군대 가면 단지 먹는 문제 군대에서 밥 주니까 생활비를 해결을 해. 그래 놓고 얘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후방에 남아있는 애들이 자기 집 생계를 책임져. 그래서 이걸 보호해주는 사람에서 보인이래. 그러니까 현역군인 집 생계 책임자야. 생활비 대준 애들이야. 내가 군대 가 있으면 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 그런데 우리 집 생계는 후방에 남아있는 놈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후방에 남아있는 놈만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현역군인을 보호해준다 해서 보인. 이 법을 보법 이러는 거야. 응? 보호해주는 법. 이래. 그러니까 군대라는 직장이 좋아요. 그렇잖아? 너나 나 군대 가려고 그러지. 이러면. 그래서 국영수 100점 만점에 100점 받는 건 기본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15세기는 군대가 좋아. 그래서 세종에서 성종 때 국방력이 튼튼해. 병력이 100만 명이 될 정도로. 이러는 거야. 그 길목을 여는 게 보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자, 이 보인이 문제가 돼. 어떻게? 보인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은 현역군인네 집에 갖다 주고 50만 원을 갖고 생계를 써야 돼. 그런데 요역은 1년 중 6일을 복무하게 돼 있어. 공짜로. 의무 복무를 하게 돼 있어. 단순 노동력을. 그러면 6일, 일주일을 나가. 그런데 7월달 나보고 요역을 나오래.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달이 4주 하냐? 그러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래 100만 원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달간 요역을 해. 공짜로 일을 해. 그러면 75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런데 50만 원 갖다 줘야 되잖아. 얘 갖다 줘요. 그럼 25만 원 갖고 내가 한 달을 못 살아요. 그럼 이게 생활이 어려워진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편법을 쓰는 거지. 어떻게 편법을 쓰느냐? 어떡하고 있어? 요역을 안 나가. 삽 들고 동사무소 보면 청소하게 안 가요. 안 가고 개기는 거예요. 공무원 쫓아오면 숨고 놀러 갔어요. 뭐 이러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차일피일 밀어. 그래서 요역 인구가 줄어요. 그래서 이는 뭘 가져오냐? 요역의 감소야. 성종 임금님이 청남대란 여름별장을 짓고 싶어. 그 요역 대상자가 충청도 보니까 1000명이야. 1000명 모여라. 20명밖에 안 와.
요역을 기피하니까. 그 20명 갖고 청남대를 못 짓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종임금이 아이디어를 냈어. 그래? 지금은 국방력이 튼튼해서 이민족층이 별로 없지. 군인이 놀고 먹어. 군인이 일나봐. 이러는 거야. 군인을 데려다가 청남대를 짓는 거야. 성종 때. 이걸 군역의 요역화라고 그래. 군인을 데려다가 일시켜먹기 시작한 거야. 군역의 요역화라는 현상이 성종 때 등장을 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군대가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안 좋아.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군사훈련을 받고 저녁 먹고 전에는 쉬었는데 지금은 저녁을 일찍 5시에 먹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청남대를 지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미칠 일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휴대폰으로 연락해. 엄마, 나 군사복무하기 힘들어. 그래, 엄마도 뉴스 봐서 알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후방에 50만 원 갖다 주는 거 있잖아. 있지. 그 중에 25만 원을 떼어서 앞집에 병무청 아저씨 아직도 살아? 아직도 살지? 그 아저씨한테 은밀하게 나 군사복무 좀 빼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힘들다니까 엄마가 25만 원을 갖고 앞집 사는 병무청 아저씨한테 불법이 은밀하게 부탁을 해. 그러니까 병무청 아저씨가 25만 원을 받아. 받아서 5만 원을 지가 갖고 20만 원을 갖고 놀고 먹는 사후정의를 사요. 그 사후정의를 나 대신 군사복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출석을 부르니까 어떤 이상한 놈이 대답해. 너 누구냐? 제가요 사후정의인데요. 제 대신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요거에서 착안을 한 거야. 중대장님이 놀부라는 군인을 불러. 놀부 일로 와봐. 너 군사복무하기 힘들지? 쟤처럼 해. 그러니까 놀부가 얘기를 듣고 우리 앞집에는 병무청 아저씨 안 살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줘. 내가 해줄게. 내가 빼줄게. 얼만데요? 50만 원. 이러는 거야. 여기는 20만 원 이러면서요. 야, 인마, 이거는 대신 하는 거고. 이걸 뭐라 그래? 대신 군사복무했다. 대립. 이러는 거야. 대신했다. 영화 왜? 재작년인가 대립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 이게 그 얘기야. 16세기. 대신 군사복무하는 거야. 돈 받고 대신 복무하는 거야. 이건 대신 복무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더 심오하게 하지. 어떻게? 아예 빼줄게. 한다고. 아예 빼줄게. 뭐? 방군. 군사복무에서 해방시켜주는 대신에 포로 거두었다. 그러니까 돈 받았다. 이거야. 방군 수포 현상이라고 해. 이건 대신하는 거고 이건 아예 빼주는 거야. 불법에 다. 이런 현상이 16세기에 벌어져. 그러니까 정부가 16세기면 이미 사화가 한참일 때라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그 즉시 때려잡아야 되는데 정부가 집단 패싸만 하고 바빠갖고 여기다 신경을 못 썼어. 그러니까 이미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대립이 일반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세기 정부가 이걸 불법은 합법화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래. 불법은 합법을 해주는 거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요 밑에 1층에 내려가니까 붕어빵 장소가 있어. 붕어빵 장소 세금 내겠냐 안 내겠냐? 안 내지. 붕어빵 사 먹으면 내가 식당에 가서 점심을 안 사 먹어. 그럼 식당에 장사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그럼 세금 내는 사람 열받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본주의는 세금이 중요해요. 그럼 세금 내는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야. 시청한테, 동사무소한테, 야, 애들 때려잡어. 이런다고. 공무원의 의무가 그거야. 때려잡어. 이래. 그 몽둥이 들고 쫓아와. 붕어빵 아저씨 잡으려고.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정보 아저씨 아니야. 붕어빵 아저씨가 정보를 입수했어. 리어카가 어디가 넘는 거예요. 도망갔으면서 숨었어. 그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돌아가면 또 나타나고 돌아가면 또 나타나고. 이게 옛날에 지나가면 인간 사는 거 똑같아. 아파트 옆에 리어카 끌고 어떤 놈이 자동차 들고 뭐 트럭 들고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 다 세금 안 내.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면 자유는 피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불법은 그 즉시 때려잡아야 돼. 그 즉시 못 때려잡으면 합법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불법을 정부가 힘이 딸리니까 합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합법화된 걸, 방군수포가 합법화된 걸 분포징수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불법의 합법화야. 자, 그럼 여기까지 넘어오는 얘기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거 내용 얘기를 좀 하죠. 보법이란 15세기 때 보법이란 몸으로 군사복무를 다해라야. 신역의 의미야. 몸으로 때워라야. 그래서 몸으로 군사복무를 한다고 해서 의무병제도라고 해. 군사복무가 의무야. 그런데 16세기는 이게 확 바뀌어. 분포징수제가 확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느냐? 신역의 의무가 납포의 의무로 바뀌어요. 의무병제도가 모병제로 바뀌어. 돈 주고 사람 사는 거야. 모집병제도.
모집병 제도로 바뀌어. 이걸 줄여서 모병제라고 그러는데. 그럼 납포라는 게 무슨 소리냐? 1년에 군포 2필이야. 군포 2필 내놔라. 자, 이게 뭔 얘기냐? 15세기는 몸으로 군사복무를 다 해야 양반 농민. 그래서 양반하고 농민이 같이 총 들고 청주시청 앞에를 지키는 거야. 쉽게 얘기를 들면. 근데 16세기는 확 바꿔버렸어. 국군을 없애버리는 거야. 국군을 없애버리고 돈 내놔 이런 거야. 제도를 바꿨어. 일본음처럼 국군을 완전히 폐기하고 돈으로 받는 거로 바꿨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래. 그래서 포로 대신 납부한대. 납포 이런단 말이야. 몸으로 떼우는 걸 돈 받는 제로 바꿨어. 12, 13년 전쯤에 창원, 지금 옛날 마산 출신 국회의원이 개선 국회의원인데 얘가 삼선을 하다가 당시 이화여제 대학교가 뭘 주장했냐면 기부입학제라는 걸 주장했어요. 이화여제 대학교, 여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동조를 했는데 기부입학제는 일정 액수의 돈을 내고 시험을 안 보고 대학교 들어가는 거야. 그 학교에 도움을 줬으니까 뭐 건물을 사줬다든지 뭐 건물 줘줬다든지 이런단 말이야. 그 이화여제 대학교가 주장해갖고 이걸 많은 대학들이 호응을 했어. 사립대학들이.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 그 전에 당시 대한민국 군이 60만이 넘을 때 60만이 넘으려고 그래. 60만이 넘으면 유엔사가 통제를 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게 북한 칠 수도 있고 일본 칠 수도 있거든. 이게 꼭 고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부터 통제를 받아요. 그때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일 때야.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국방위원 소속인 마산 출신의 모 국회의원이 8천만 원 내고 군대 안 가기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삼성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어. 미친놈이 욕먹으면서. 우리나라 국방 문제는 심각해. 국방 문제는, 그러니까 저 추모 시기 문제가 계속 국방 문제가 끊임없이 물고 들어가잖아. 국방 문제는 엄정해.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아들 국방 문제 때문에 대통령을 못했어. 그 사람이 이미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된 사람이야. 선거 전에 대통령 된 사람이 이미. 그랬는데 그 아들 국방 총풍이라고 해서 아들 국방 문제 때문에 대통령을 못 해먹었다고, 이회창이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국방 문제가 무서워요. 이게 국방을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이 나발이구를 못해요. 이게 그런 사회인데, 이게 1년에 2필 돈 내는 제도 뜯어고쳐. 그러니까 양반은 8천만 원이 껌값이야. 그래요? 8천만 원 낼 수 있지. 왜? 몸이 편안한데. 그렇잖아. 돈 내는 제도 바뀌었어. 그런데 농민은 8천만 원이 없어. 자식은 많아. 그냥 군사복무 시키고 싶어. 왜? 군대 가면 먹는 거 덜잖아. 그러니까 군대 가라 이게. 아, 야, 인마 제도 바꿨어. 군대 가는 거 아니야. 다 돈 걷는 거예요. 아, 저희는 돈 없는데요. 그건 너희 형편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근원적으로 제도를 국군을 없애버렸어. 국군을 없앴어. 그러니까 국군을 없애면 자체 방어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일본놈처럼 자체 방어군 자위대라는 걸 편성을 해. 자위대를. 이걸 장번 금요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1년의 군포 2필 이거야. 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요거에서 나왔어. 방군수포에서. 원래 16개월,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16개월에 2필을 음성적으로 받았었어요. 음성적으로. 그 50만 원 받았었다고. 요걸 합리화한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1년에 2필하는 양성화, 법으로 바꿨어. 법으로. 1년에 군포 2필을 내놔라. 이러는 거야. 양반은 돈이 많으니까 1년에 2필을 매달도 낼 수 있다. 일단 몸은 편해졌잖아.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서 있는 애한테 너 힘들으니까 앉아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래. 고맙습니다는 말 하자마자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누울까. 이러는 거예요. 서 있는 숨을 앉혀놓으면 누우려고 그래. 그게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몸은 편해진 건 좋아. 그런데 기왕이면 국방세도 안 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양반이. 혜택을 주니까 한술 더 뜨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보면 빠질 수 있는 방법이 현직 관리를 해야 돼. 현직 관리를 하면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데 과거 공부할 시간, 능력, 돈이 없어. 마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이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야. 양반이 내가 기술관, 이건 중인들이라 신분이 떨어지니까 안 되고, 그리고 향리, 이것도 중인이니까 안 되고,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학생. 그치? 그런데 내가 그나마 좋은 게 하나가 있어. 뭐냐? 기억력이 좋아. 우리 조카가 몇 달 전에 청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아는 사람이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공립학교니까. 향교. 걔를 찾아가, 조카를. 야, 그 사람하고 나한테 다리 좀 놔줘. 왜요? 아, 글쎄. 다리를 놔줬어. 얘한테 뇌물 주고 청주고등학교 교장한테 학생증을 하나 받아. 한 1,000만 원 주고. 3학년 3반 99번. 이렇게. 자, 학생증 받았어. 국방부 직원이 국방세를 받으라. 국방세
난 마 학생이야, 자식아. 학생 좀 당당하잖아. 늙은 학생 몰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 이게 불법은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원래 나쁜 건 금방 소문이 나요. 한 2년 되니까 전국에 퍼져요. 전국 양반이 하나면 다 빠져나가요. 거기다 한술 더 떠는 일이 벌어져. 내 친구가 사립학교 세워. 이러면 더 편하지. 이게 뭐예요? 16세기 나온 사립학교. 서원. 이게 서원이야. 그 서원 축적부를 청금록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청금록에 이름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그래서 16세기 양반이 하나면 몽땅 다 빠져나가지. 뭐라는 이름하에?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다 빠져나가요. 학생을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이게 16세기 군포징수의 사연이야. 이러면서 외란오란 양난을 거치면서 군역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 정부 공무원이 중앙정부 국방부가 요구하는 액수는 있고 채울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친척한테 대신 받는다? 족징. 부족한 국방비를 옆집 사는 사람한테 대신 받는다? 인징. 그래도 안 되니까 죽은 사람한테 받는다? 백골징포. 죽은 놈한테 어떻게 받아? 죽으면 사망진단서를 끊어야 돼. 그래야 땅에다 묻어. 사망진단서 없으면 땅에다 못 묻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망진단서를 내가 띄러가.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진단서를 띄러가면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오셨어요? 사망진단서는 그래요? 오늘 잉크가 없어요. 내일 오세요? 내일 가. 오늘 복사기 고장났는데요? 1년 내내 질질 끌어. 그랬다가 국방세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 서류 봐. 국방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질은 죽었어. 근데 서류상에는 살아있는 거지. 이게 백골징포야. 이게 별의별 놈 아이디어.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머리 좋아야 하나 봐.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어. 유명한 거. 황구첨장. 황구첨장이란 황구, 노란색 털을 가진 개야. 이게 글자 그대로 풀면 노란색 털을 가진 개 이러는데 원래 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개구자고 이게 개견자야. 애견센터 이러잖아. 이건 큰 개고 이건 작은 개야. 이건 황구, 백구 이러잖아. 이건 큰 개고 이건 작은 개는 견이라고 그래. 견. 구라고 안 하고. 그래서 황구. 이거 무슨 소리냐? 4살, 5살 남자아이 팔뚝을 햇빛에 내놓으면 팔뚝에 솜털이 빛 반사가 일어나서 이 팔뚝의 솜털이 황금색으로 보여. 그래서 황구란 어린 남자아이를 뜻하는 단어야. 어린 남자아이를 국방세 대상자 16세 이상 장정으로 첨가시켰다 해서 황구첨정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뭐라 그래?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이러잖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황구첨정에서. 그만큼 악독한 제도야. 이게 오늘날 용어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래 이런 불법이 만연을 하는 거야. 이 황구첨정은 불법이야. 이게. 이런 일이 났더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좋게 국방세 안 날라고 거세, 성기를 자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도 죽이고 실제 이런 일이 존재했다고. 실제. 이렇게 17세기 후반 18세기에 국방에 대한 폐단이 심각해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뜯어고치자고 하는데 그 어느 한 가지도 채택하기가 어려워. 다 각자 문제점을 갖고 있어. 그러다가 영조 때 영조의 명령으로 1750년 5월 26일 날 갑자기 실시하는 게 균역법이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야. 이걸 내용 1년에 2필을 1년에 한 필로 반으로 확 줄여. 50%를 줄여버리는 거야. 50%를.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이거야. 1년에 2필을 1년에 한 필 이러는데 이게 대상자가 누구야? 국방세 대상자가 누구야? 내는 사람이 누구야? 응? 아니, 국방은 대상자가 누구요? 얘 군사복무에 의무가 있어 없어? 대한민국에 없지? 군사복무 대상자가 누구요? 정남이야. 정남. 2필 1필 이거는 정남이야. 정남. 여긴 대상을 잘 알아야 돼. 정남 대상이야. 사람형 16세 60세 남자 정남을 대상으로 해. 그런데 2필에서 1필이야. 반을 확 줄여버렸잖아. 이걸. 그러니까 이게 국방비가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 신종세금을 만들어. 국방세인데 새로 나온 국방세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결당 경작한 거라서 결작이라는 게 나와. 토지 결수 단위로 결당 경작해서 결작 이러는 거야. 나중에는 결전이라고 해서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받기도 하는데 결작해서 1결당 2두를 내놔요. 자, 그럼 이건 대상이 뭐예요?
결작은 토지 결수니까 대상이 뭐예요? 뭐한테 국방세를 받는 거예요? 토지한테 받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토지 대상이에요. 토지한테 받는 세금. 1년에 2필, 1필 이건 정남 대상이고 사람 대상이고 이건 토지 대상이야. 토지 안 가진 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이건 이래도 이 부족한 걸 못 채워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선무군관포라는 제도를 또 만들었어. 선무군관이 명예관직이야. 명예군인이야. 명예군인. 명예장교. 한다고? 나는 명예관직을 줄 테니까 1년에 군포 1필을 내라. 1년에 1필.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선무군관이라는 명예를 갖고 싶은 자. 이게 선무군관은 명예를 갖고 싶은 자. 이건 돈 내고 사는 거야. 1년 단위로. 놀부 같은 애가 산단 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누구야? 이 돈을 낼 만한 능력 있는 자지. 이건 누구? 일부 부자들, 부유층이야. 이게 상민일 수도 있고 양반일 수도 있다고. 나는 관직에 관심이 없어. 그럼 안 내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예? 그래도 부족해. 이러니까 지방세를, 지방정부가 받던 세금, 지방세를 국가 받는 세금으로 바꿔버려요. 국세화. 주로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왜? 15세기 16세기에 해안가가 정부통제력이 떨어지니까 외국가 자꾸 출몰을 해. 바닷가 백성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바닷가 백성들한테 세금을 별로 안 받았어. 바닷가 외국에 쳐들어와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놔라. 그러면 스바스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잘못하면 밀란으로 가니까 백성들한테 15세기 전라도 일대 쪽 백성들한테는 안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돈이 딸리니까 받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한테 어세, 선발 가는 사람 선세,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 염세, 이렇게 주로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세를 국세화해. 그래서 이 부족분을 요렇게 해서 채우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국가 수입은 균형법은 국가 수입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수입은 거기 보시면 그대로 이러는 거지. 현상 유지야. 균형법은. 그럼 농민 부담은 균형법은 농민 부담은 어떻게 돼? 2필에서 1필이지. 농민 부담은 줄어. 그래서 거기 균형법 결과 보면 농민 부담 감소 그렇게 돼 있지. 그 감소에다가 이걸 써놔. 2필, 화살표 1필 이렇게 써놔. 그래야 나중에 봐도 이해를 해. 2필, 화살표 1필 이렇게 써놓으라고. 농민 부담은 감소야. 지주 부담은 증가고. 그렇지. 왜 지주 부담은 증가냐? 왜 증가겠어? 지주는 국방세의 부담이 늘어요. 지주라는 자는. 왜 늘어? 지주는 뭐 가진 놈이야? 땅 가진 놈이지. 땅에 대한 세금이 생겼잖아. 뭐? 결작이라는. 그래서 지주 부담 증가에다가 결작 이렇게 써라. 그렇게 써놔야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농민 부담 감소, 지주 부담 증가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동법의 결과하고도 같아요. 조선조기 세금 개편 방향이 농민의 부담은 줄여주고 양반 지주 부담은 늘리는 쪽으로 가는 거야. 정부가 약은 거예요. 백성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백성의 부담은 줄이고 양반이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양반의 부담은 늘리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국가 수입만 차이가 있어. 대동법은 아까 국가 수입이 증가한다고 그랬지. 13에서 39에서 132로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균형법은 국가 수입 현상 유지야. 그러니까 국가 수입만 차이가 있어. 대동법은 국가 수입 증가나 균형법은 국가 수입이 현상 유지야.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어. 자, 이게 조선조의 제일 어려운 세법의 얘기야. 균형법 하는 것까지 178쪽 상단에 그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런데 마지막 표 제일 끝에 표 칠 때 조그만 칸 하나 있지. 저 칸이 뭔 소리냐면 조선 초창기인 15세기는 세제가 별 문제가 없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 16세기 백성이 내는 세금 제도 중에 백성을 제일 어렵게 만든 세제가 있어.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그게 뭐냐? 현물납부제도인 공납제도의 폐단이야. 뭐 방납의 폐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16세기 농민 부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담이 뭐라고? 공납의 폐단이야. 그래서 이걸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나온 게 17세기 초반에 뭐가 나왔다고? 그 공납 폐단 바로 옆에다 밑에다가
공납패단 옆에다가 화살표를 하시고 대동법 이래. 그래서 17세기 칸에 보시면 대동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일단 그래서 이 공납의 패단을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17세기, 18세기야. 조선조. 17세기, 18세기 백성의 부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담이 뭐냐? 군역의 패단이야. 군역의 패단. 그래서 거기 17세기, 18세기 이어 써놨잖아. 그러니까 18세기 군역 패단 뒤에다가. 그래서 실시한 제도가 뭐라고? 18세기 중반에 균역법이야. 역을 고르게 해줄게. 균역법.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해결이 됐어. 일단은. 19세기 농민 부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담이 뭐냐? 원래는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고 실시한 제도야. 그게 뭐야? 고구려에서 나온 춘대춘합의 뭐 진대법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채택한 거야. 고려 의창, 조선은 환곡 이러는 거. 춘대춘합의 빈민구 제도, 곡식을 환수하는 제도. 이게 오히려 백성을 못 살게 고요. 정약용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냐? 좀 먹은 쌀 2말 주고 온전한 쌀 5말 받으니 이렇게 돼 있어. 못 쓰는 쌀 2가마 주고 좋은 쌀 5가마 받았다. 그럼 2배 반을 받는 거 아니야? 폭리지 완전한. 여기 OK 저축은행 가지. 그렇지? 대단한 불법이요.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정부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해요. 정부 공무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정부가 하는 거니까 환곡제도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을 해. 그게 뭐냐? 거기 환곡제도 폐단 뒤에다 화살표. 뭐겠어? 흥선대원군이 한 거. 그 위에 보면 써 있잖아. 뭐요? 사창제야. 사창제. 사창제. 사창제의 시시야. 여기 동네 이름이 뭐요? 사창동이잖아. 그치? 그 사창하고 이 사창하고 틀려. 여기 동네는 황제가 있는 나라의 관청은 성. 그렇지? 그 밑에 관청, 분하, 조, 육조 이러는 거. 그 밑에 관청, 가장 하급 관청이 사 이거야. 여기 사창동 사는 이사자야. 하급 관청의 창고, 사창 이런 거야. 청주시청 창고 이 뜻이고, 그리고 흥선대원 때 사창동 하는 사는 회사할 때 쓰는 사자야. 이렇게 쓰는 사자야. 이렇게 쓰는 4개 내지 5개 마을에 한 300명이 대상인데 4개 내지 5개 마을에 정부가 창고를 하나 줘준대.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대표 농민을 하나를 뽑으래. 그럼 정부가 쌀 100가마를 주겠대. 그럼 그 100가마를 갖고 그 대표 농민이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고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렇게 하래. 그러면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백성끼리 하는 거니까. 지금 정부 공무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야. 한국제도가. 그러니까 이건 관리 고리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이거 모일사자야. 사창제야. 흥선대군이 실시한 거야. 4개 내지 5개 마을에 정부가 창고를 줘주고 그리고 쌀 100가마를 주고 농민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야. 빌려주고 돌려받고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정부 공무원이 개입을 못할 거 아니냐 하는 게 흥선대군의 모일사자 사창제야. 이게 여기 사창하고 틀려. 관청사하고. 그래서 16세기 공납의 폐단은 17세기 대동법으로, 17세기 18세기 군역의 폐단은 18세기 균역법으로, 19세기 환곡제도의 폐단은 흥선대군의 사창제로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표의 뜻이 그거야. 그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 그렇게. 자, 이게 한국사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데 여기가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데가 이 세법이야. 이게 다음 시간에는 땀띠나게 가야 되겠네. 179페이지부터 끝까지 상당히 뻑뻑하겠는데 열심히 떠들어야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